뭐였지? 우리를 다른 걸 했잖아. 그가 우리가 다른 걸 했다면서. 수년 동안 드웨인 키 PD 데이비스는 투팍 샤커의 살인에 어떤 연루도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전직 LA 경찰국 형사에 따르면 그는 투팍의 죽음을 수사하던 경찰이 아니라 노토리어스 B.I.G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태스크포스에게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앤더슨 씨가 총을 집어들고 스미스 씨 너머로 슈그나이트의 차에 총을 쐈고 그 차에는 투팍 샤커가 타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데이비스 자신의 말을 이용해 그를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번 재판의 또 다른 날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팍 샤커를 직접 알았던 사람, 투팍의 사촌 자밀라 반즈와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로앤 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투팍 샤커 살인사건 재판이 이제 4일째 진행 중이며 우리는 더 많은 핵심 증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3일째가 끝날 무렵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2명의 증인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전직 LAPD 형사였는데 그는 피고인 드웨인 키, PD 데이비스가 실제로 투팍 살인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검찰은 그가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진 않았지만 1996년에 있었던 이 차량을 이용한 총격 사건을 주도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팍의 죽음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투팍의 친구였다가 라이벌이 된 또 다른 유명 래퍼 노토리어스 B.I.G의 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연방 요원들과의 선처를 기대한 정보 제공 면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전 LA 경찰국 형사인 데런 듀프리였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1998년에 데이비스와 면담했던 전 FBI 요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가 그때 그에게 했다고 전해지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호인 측이 계속 주장해온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맞죠? 그들의 주장은 드웨인 키 PD 데이비스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뢰인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이야기를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과장했죠. 회고록을 팔기 위해서, 책을 팔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등등 그런 이유로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드바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저희가 많은 큰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영상이나 문서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롱크라임 플러스 앱의 사건 파일 섹션에서 사건의 모든 것,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가 증거 보관함을 공개해서 여러분이 원본 바디캠 영상, 911 신고 전화, 범죄 현장 사진, 전체 재판 녹화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롱크라임과 법정 TV 프로그램을 광고 없이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전체 내용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longcrimeplus.com에 접속해서 프로모션 코드 사이드바를 입력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FBI 요원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웨이드 리입니다. 1990년대 후반, 그는 사우스 센트럴 LA에서 갱단을 수사하는 연방 태스크포스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가 주목했던 인물 중 한 명이 드웨인 키피 디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는 결국 이 마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kg의 코카인을 밀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데이비스는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여름에 데이비스는 소위 프로퍼 인터뷰라고 불리는 진술 협상 인터뷰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용의자 또는 피고인과 법 집행기관 사이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누군가가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어쩌면 기소 자체를 피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그 진술들은 적어도 해당 기소에서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리 씨는 데이비스에게 투팍 샤커 살해 사건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연루도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고 누가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이드바 업데이트에서 조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증인에 따르면 그는 슈그나이트를 위해 일하던 부패한 컨튼 경찰관들이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슈그나이트는 오랫동안 모브 파이루 블러즈의 연루자 또는 조직원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조직은 데이비스의 사우스사이드 크립스와 라이벌 갱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스가 다른 사람들을 지목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적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점에 대해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이 시점에는 이미 투팍 살해에 누가 연루됐을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우스사이드 콤프턴 크립스가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의 부인 진술이 그렇게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리는 데이비스가 데스로우 레코드와 마약 밀매에 관해 자신에게 했다고 주장하는 말을 증언했습니다. 갱단 활동이나 그런 종류의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언급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금을 제공해서 데스로우 레코드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제 생각에 패트릭 존슨이 약 8만 달러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비스가 이전 갱단 거래에서 존슨에게 빚진 8만 달러를 존슨의 여자친구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데스로우 레코드를 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는 마리온 슈그나이트의 역할과 그가 블러드 갱단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네, 맞아요. 그는 마리온 나이트가 놀스컴튼의 마약 거래를 장악했고 블러드 스트리트 갱단원들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모피르 같은 갱단들과도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트가 그들을 감옥에서 빼내주고 보석금은 내주고 그들은 나이트와 협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이트가 감옥에 가게 되자 그때부터 레지라이트가 사실상 모든 걸 맡게 됐다고 말합니다. 네, 슈그나이트가 체포된 후에 레지라이트 주니어가 조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의 증언에 따르면 데이비스가 FBI에게 데스로우 레코드가 마약 자금으로 세워졌다고 말했고 이는 단순한 음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투팍 샤커와 그의 죽음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1998년 인터뷰에서 데이비스가 리에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팍 샤커가 살해된 직후에 벌어진 갱단 전쟁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는 데이비스와 그 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온 나이트, 그 총격 사건의 결과로 갈등이 생겼고 그로 인해 사우스사이드 컴튼 크립스와 컴튼 블러드 사이에 사실상 전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튀루갱단원들은 몰에서 마커스 넌, 올랜도 앤더슨, 그리고 사우스사이드 컴튼 크립스의 다른 멤버들과의 다툼에서 비롯되었고 컴튼 블러드 갱단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는지 주장합니다. 올랜도 앤더슨이 범인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컴튼 경찰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는 컴튼 경찰서 사람들이 올랜도 앤더슨 일행이 연루됐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믿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앤더슨 씨와 그 공격, 그리고 그가 화가 난 것에 대해 직접 묻습니까? 그 특정 공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그 일에 대해 그리고 갱단 활동 때문에 사건이 점점 심각해진 것에 대해 물어봤어요. 쇼핑몰에서의 사건, 그리고 MGM 그랜드에서의 사건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분명히 투팍 총격 사건과 그와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도요. 데이비스 씨는 카지노에서 앤더슨이 공격당한 후에 데이비스와 앤더슨이 화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변에 경찰이 너무 많아서 바로 보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컴튼으로 돌아가면 보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그럴 만큼 충분히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단지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컴튼에서 그 일을 하려고 계획했다는 것뿐입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그 지역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리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복수할 만큼 충분히 화가 났다고 인정했지만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컴튼에서 그 일을 하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컴튼 경찰이 그의 조카 올랜도 앤더슨이 범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의 변호사가 리를 신문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그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아니면 변호인 측에 따르면 수사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투팍 샤커 살인 혐의에 관한 내용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확인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1998년 7월 14일자로 되어 있는 302 문서에서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데이비스, 앤더슨, 데이비스의 여자친구 그리고 앤더슨의 여자친구가 엑스칼리버 카지노에 있는 그들의 호텔 방으로 걸어가거나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1998년입니다. 투팍 샤커의 1996년 9월에 사망했습니다. 맞아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정보를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는 그 방이 앤더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씨가 라스베이거스에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서 여기서 그들이 랜드크루저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갔다고 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가 랜드크루저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 정보에 대한 어떤 확인이 있었나요? 그날 밤까지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는 코리 에드워즈, 케빈 데이비스, 테리 브라운 그리고 빅드레 또는 일명 빅드레라고 언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빅드레와 웬도 라스베이거스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 라스베이거스에 갔는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게다가 그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그 특정 사건, 즉 투팍 총격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컴튼 경찰관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나요? 샤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요, 선생님. 혹시 컴튼 경찰관들이 투팍 샤커의 총격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데이비스는 연루 사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 FBI 요원은 자신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번에는 노토리어스 B.I.G의 살인사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는 LAPD, FBI, DEA, ATF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스로 레코드나 사우스사이드 콤프턴 크립스와 연관된 누군가가 암살에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드웨인 키피디 데이비스가 그들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의 수석 형사는 그렉 헤이딩으로 보였고 그의 파트너 중 한 명은 데런 두플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데이비스가 마약 밀매, 즉 PCP와 코카인 밀매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평생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접근해서 자신들이 그에게 적용할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아마도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빅기 스몰스에 대해 우리와 이야기하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비스는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연방검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이비스에게 빅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듀프리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스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비스 씨에게 빅키 스몰스 살인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그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는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떠오르는 게 있었나요? 저는 절대 전화하지 않을 거야. 네. 우리는 그 일처럼 될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리고 말했어요. 그는 우리가 다른 건 했다고 말해요. 그는 우리가 다른 건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투팍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가 그런 줄 몰랐고 우리는 크리스토퍼 월리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에게 투팍에 대해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걸 스스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혹시 투팍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첫째로 우리는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놀랐어요. 네. 바로 그 순간이 2008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이 조건부 진술 인터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인터뷰는 투팍 샤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듀프리의 말에 따르면 이때 데이비스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자신이 흰색 캐딜락에 있었고 0.409경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 총을 뒷좌석으로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쏘려던 사람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의 조카인 올랜도 앤더슨이 기억하세요? 검찰은 이것이
복수라고 주장합니다. 투팍과 일행이 투팍이 살해된 그날 밤 그보다 앞서 MGM 그랜드에서 올랜도 앤더슨을 때렸다고 하죠. 그래서 데이비스의 조카인 올랜도 앤더슨이 총을 집어들고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데이비스가 처음으로 차에 있었다고,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사건에 가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듀프리가 주장하는 데이비스의 발언이 있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그의 조카인 올랜도 앤더슨이 타이슨 경기 후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이나 호텔에서 습격을 당해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와서 데이비스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들은 투팍과 슈그를 찾으러 갔습니다. 앤더슨 씨를 폭행하는 데 관여했던 모든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발견했고 처음에는 데이비스 씨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샤커 씨의 차량에서 슈그나이트가 있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는 운전자를 가로질러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뒷좌석에 있던 드레에게 총을 건넸습니다. 미스터 안드레 스미스. 그는 총을 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앤더슨 씨가 총을 잡아 스미스 씨를 가로질러 나이트 씨의 차에 쐈고 그 차에는 투팍 샤커 씨와 나이트 씨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차량을 타고 있었는지 말해줬나요? 그는 흰색 캐딜락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총이 사용됐는지도 말해줬나요? 49경 권총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기다려온 이야기였죠. 데이비스 씨가 투팍 살인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직접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두프리 씨를 공격했습니다. 알겠죠? 이 일은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리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듀프리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질문 과정에서 언급된 또 다른 잘 알려진 연결고리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배드보이 레코드의 CEO인 션 디디 콤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듀프리 씨에 따르면 데이비스 씨는 단순히 차에 있었다고만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퍼피라고 불렸던 디디 씨가 이 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뉴욕에 이관 윌리엄스, 즉 집이라는 이름의 마약 관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션 퍼피 콤스가 투팍 살해 대가로 짐 마틴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을 데이비스 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데이비스 씨 얘기로 넘어가죠. 그는 자신이 다시 집 마틴 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션 퍼피 컴스가 마틴 씨에게 준 돈이 데이비스 씨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나 데이비스 씨가 윌리엄스 씨를 압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나요? 윌리엄스 집? 그 아이디어는 뭐였나요? 저요, 형사 카디, ATF 짐 블랙, 그리고 캐피디. 데이비스 씨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씨는 비밀리에 접근하면서 집과의 우정과 사업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듀프리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수사관들에게 디디가 연루되어 있었고 돈이 오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뉴욕까지 날아가 짐 마틴에게 중간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집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제가 말했듯이 듀프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태스크포스가 투팍이 아니라 비기 스몰스를 수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듀프리에게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라스베이거스 메트로 경찰에 더 일찍 통보하지 않았는지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야겠는데 듀프리의 증언은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정보 중 확인한 게 있었습니까? 데이비스 씨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요. 그래요.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2008년에 그분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분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집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마틴 씨는 여기 라스베이거스에서 살인 사건과 그리고 마땅히 그분에게 지급되어야 했던 거액의 돈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씨가 데이비스 씨에게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뉴욕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요. 맞아요. 그리고 뉴욕에서의 당신의 노력으로
그게 사실이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나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데이비스 씨가 2008년 12월에 제공한 다른 정보들이 있었죠. 그가 제출한 그 다른 정보들도 확인해 보셨나요? 그가 우리에게 준 다른 정보는 투팍 살인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느 시점에서든 확인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그들이 차량 안에 있었다고 지목한 사람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물론 아시겠지만 그가 차량 안에 있었다고 지목한 사람들 중 일부는 2008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한 명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테런스 브라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테런스 브라운이 라스베이거스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첫 번째 조치는 컴스 씨와 그 돈을 연결시키고 거기서부터 다시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변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듀프리 씨에게 중요한 쟁점들을 집요하게 묻고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한 수사였나요? 아니면 허술한 수사였나요? 특정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테런스 브라운이라는 한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에 있었다는 걸 결코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데이비스가 연루를 인정했을 수도 있지만 변호인 측은 그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신문에서, 즉 검찰이 다시 증인을 신문하는 단계에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에서 들었던 주제입니다. 당신은 그를 믿었습니까? 데이비스를 믿었습니까? 듀프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데이비스 씨와 이야기할 때 그가 당신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살인 사건 자체와 관련해서 그의 이야기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데이비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조카를 총을 쏜 사람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동네에서 캐피디 말고도 올란도 핸더슨 씨가 그 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왕자 같은 존재였고 그의 가족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데이비스 씨가 자기 조카를 총을 쏜 사람으로 지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사실이 아니면 그런 오명을 씌우지 않았을 겁니다. 투팍을 죽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일했고 그곳에서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악당이죠. 그래서 저는 데이비스 씨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자신의 조카에 관한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카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큰 순간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는 데이비스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듀프리에게 데이비스가 왜 말하려고 했는지 동기를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단순히 자신이 많은 양을 옮긴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집에 들어오고 잠재적으로 그의 가족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친구들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 모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아내를 위해 많은 걸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가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이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데이비스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논쟁이나 증언,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모두 아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한 사람, 한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목숨을 빼앗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았고 아껴졌던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이 거의 30년 동안 책임 추궁과 정의를 기다려온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자밀라 반즈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밀라 반즈는 투팍의 사촌이자 투팍 샤커 재단의 이사입니다. 그녀는 매일 법정에 참석해왔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캐피디와 함께 법정에 있는 것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정말 불편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별로였어요. 이 일은 저와 제 가족에게 정말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경위에게 그 사람에게 그냥 앞만 보라고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볼 필요도 없고 우리와 눈을 마주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정말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들이 상황의 어색함과 불편함 그리고
정말로 트라우마까지 더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특히 더 힘들었던 순간이 2번 있었어요. 하나는 두검이었고, 있잖아요. 신문이요. 가족의 절반은 밖에 나가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남아서 지켜봤어요. 저는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수년 동안 떠돌던 그 이미지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있었고, 그건 저에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이 공개될 때 저는 법정에서 잠시 나가야 했어요. 투팍은 제 사촌 오빠예요. 그는 저보다 5살이 많아요. 그리고 제 기억 속의 투팍은 그냥 제 사촌 오빠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한 그런 존재죠. 저는 그와 함께한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그는 항상 활기차고 재능 있고 창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많은 추억이 있지만 특히 9번째 생일 파티 때가 기억나요. 제 사촌들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엄마 집 지하실에 모여서 제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제 기억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원을 그리고 있었고 그가 그 원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이끌고 있었어요. 노래든 춤대회든 무엇이든 간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재능과 스타성에 대해 정말 잘 보여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에요. 어린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의 지속적인 유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의 가사, 그의 열정, 그의 인터뷰, 그리고 그의 삶의 경험들은 그가 사람들과 아주 인간적으로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것은 단순히 손 닿을 수 없는 유명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상 속의 친구, 이웃, 친척 혹은 단 친구처럼 느껴지게 해줘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 노래들, 가사들은 정말로 이런 점들을 말해주었어요. 정말로 인간 전체를 위한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를 위한 평등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이나 한 문화, 한 집단이 아니라 정말로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도 연결되고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가 그렇게 단호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런 감정이 오는 날까지 여러 세대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감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도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그의 목소리가 의미했던 것, 그것도요. 그래서 그게 그의 지속적인 유산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발자취로 남아있어요.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발자취가 되고 있어요. 혹시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네, 캐피디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거나 투팍에게 일어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듣고 주장들을 듣고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검찰 측의 주장과 그가 했다고 주장하는 일에 대한 그의 역할에 더 확신이 생기셨나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그래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가 연루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정말로 입증해야 해요.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모든 것의 피라미드 구조 어딘가에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들은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해요. 그리고 바라건대 한번 입증된다면 알다시피 바라건대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고 적절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바라건대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